수학 이야기에서 자 이제 사랑을 살리는 음이원의 왕 해파린. 걸스터리 동맥이 너무 많이 쌓이면은 심장 근육의 피를 공급하는 간선 동맥에서 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응고된 혈액, 소위 혈전, 피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혈전이 동맥을 막아버려서 심장에 동맥이 막히면 심장 근육에 산소와 양분을 더 이상 공급할 수 없게 되겠죠. 이 경우 당연히 심장 근육의 운동 기능이 나빠지는 심근경색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혈전이 뇌의 혈관으로 가서 그 혈액을 막아버리면 또한 뇌졸중이 와서 뇌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초기 처치에 해파린을 사용해서 혈액의 응고를 막습니다. 한편 뇌 동맥이 가루처럼 우불 올라서 뇌 동맥류가 파열되는 경우 이를 제때 처치하지 못하면 환자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뇌 동맥류를 색전술로 이용해서 처치할 때도 해파린이라는 약물을 사용해서 혈액의 응고를 막습니다. 이같이 해파린이라는 약물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파린은 돼지 등의 동물 내장에서 조절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에게 단백질을 주지만 다양한 의약품에 어울리는 재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해파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자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올리고당에 SO3가 매달려서 전체적으로 음이온이 됩니다. 생체 내에서 음이온의 전하량이 가장 큰 물질이라고 합니다. 음전하. 혈액에 있는 트롬빈이라는 단백질은 혈액 응고를 촉진하고 항트롬빈3라는 단백질은 이 트롬빈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항트롬빈3라는 단백질의 작용이 우세하게 된다면 혈액은 응고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파린 분자가 항트롬빈3라는 단백질에 약하게 결합하게 되면 항트롬빈3의 힘이 엄청나게 세워지지요. 즉 해파린 분자의 항트롬빈3 단백질이 동맥을 맺고 적군인 트롬빈을 쳐부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파린은 혈액이 너무 많이 투여해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어떤 의료진이 해파린 10명가량을 환자에게 과다 투여해서 살해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해파린의 부작용은 프로타민 황산염, 연어 정자에서 추출한 단백질, 현재는 유전자 조합 기술로 만드는데 왼쪽 그림 같이 양이온의 전하량이 큰 물질을 해독제로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독제의 양이온 부분은 또의 해파린의 음이온이 만나 아주 안정된 염이 만들어져서 해파린은 더 이상 몸속에서 작용할 수 없게 됩니다. 큰 전하량을 가진 양이온에게 해파린이 체포되는 셈이지요. 스트레스로 인한 비만과 당뇨, 그리고 이에 대처한 우리의 자세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는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때 염증 반응 부종을 억제하고 콜티솔 농도가 평균보다 높으면 고혈압이 생기고 낮으면 저혈압이 생깁니다. 콜티솔 농도가 적정 농도에 머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고혈압이 생기겠죠. 콜티솔은 인슐린과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은 혈중 당의 농도를 낮추는데 콜티솔은 혈중 당의 농도를 높입니다. 콜티솔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으면 높은 혈당 상태가 유지되는 당뇨가 생깁니다. 쉽게 설명하면 스트레스가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콜티솔 농도와 또 비만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살펴보면 콜티솔 농도가 높으면 과식 및 폭식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차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콜티솔의 높은 농도는 특히 복부 비만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한번 찌면은 절대로 안 빠지는 그건 말이죠. 높은 콜티솔 농도가 우리 몸에 끼치는 악영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콜티솔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생리불순, 과식, 비만, 또 고혈압, 당뇨, 몸이 잘 붓고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잘 나지 않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 요인을 쉽게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위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 콜티솔 농도를 낮출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술, 통닭에 맥주, 설탕이 잔뜩 들어간 탄산음료, 아주 단 음식, 햄이나 소시지 같은 것이 잔뜩 들어간 부대찌개 등을 마구 먹어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은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원흉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그래도 콜티솔 농도가 엄청 높은데
이런 음식까지 먹어대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폭식 폭음을 하면 수면 패턴도 깨어지고 수면의 질도 형편없어집니다.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기 위한 건강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과 가치를 먹기, 스트레스로 잉여의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진단하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명상 깊이 천천히 숨쉬기. 이렇게 제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성과를 많이 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는 편입니다. 또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지 못하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아이를 등교시키고 학교에 도착하면 8시입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저는 에디터 일을 합니다. 매일 한 편 정도의 논문만 처리합니다. 몰아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므로 조금씩 나누어서 매일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까이서 모시게 된 어머니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단순히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산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니 시간이 너무 많이 들더군요. 그래서 주말이면 가족 강변을 같이 걷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만과 과한 음주는 지방간 급행 열차다. 간 수치가 높으시네요. 정보를 보니까 간도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무서워해야 합니다. 간 수치가 높다는 것은 간에서 나오는 효소가 많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당신의 간이 죽을 힘을 다해서 독소물질을 해독시키는 중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간세포가 죽어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간이 부어있다는 것은 간에 지방이 끼어 있거나 간에 염증이 있는 상태라는 뜻이고요. 간에 우리 몸에 들어온 잉여의 당분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글리코겐은 페이지의 그림과 같은 글리코겐인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그 주변을 포도당의 고분자가 둘러싸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면 이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만들고 이 포도당을 연소시킵니다. 간에는 또한 우리 몸에서 생기는 수많은 독성물질이 들어가는데 간은 그것을 해독하기 아주 바쁩니다. 간의 기능이 나빠지면 몸의 대사활동에서 나오는 다양한 독성이 있는 부산물들을 잘 처리할 수가 없고 당연히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나치 많은 열량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포도당을 중성지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지방들은 우리 몸의 다양한 몸에 있는 지방세포에 쌓일 수 있는데 당연히 간의 세포에도 저장될 수가 있습니다. 글리코겐 지방의 간이 많이 저장되는 상태로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이의 병증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지방간, 간섬유와 간경화 되는데 그런데 알코올을 많이 섭취해도 지방간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알코올은 우리 체내의 대사 과정을 교란시켜 지방산의 분해를 억제하고 지방산의 생성 더 나아가서 중성지방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성된 잉여의 중성지방은 간에 거의 저장되어 지방간을 만들게 됩니다. 지방간 정화인의 비만과 영양소 과잉 섭취를 통해서 생기는 지방이 간에 축적돼서 지방간을 만들 수 있고 알코올이 대사 과정을 교란시켜서 지방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비만에 의해서 생기는 지방간은 열심히 운동하고 체중을 좀 줄이는 것으로 완전히 해소할 수 있지만 알코올에 의해서 생기는 지방간은 해결이 좀 복잡합니다. 알코올이라는 물질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끊고 운동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잘 지킬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말이죠. 단순한 통계 수치만 이야기하면 알코올성 지방간의 10에서 35% 정도는 간염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중 일부는 간경화로 진행되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특히 간경화를 가진 사람 중에서 매년 3%가 간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코올성 지방간 상태가 되려면 어느 정도 술을 마셔야 할까요? 매일 40g 정도의 알코올을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어트도 열심히 운동해서 간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야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 비만보다 유아 소년의 비만이 더 무서운 이유는 우리는 언제 살이 찌까요? 지방세포에 지방에 쌓여서 통통해지면 살이 찌게 되어집니다. 2008년에 짧게 소개된 글에 따르면 어른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방세포의 수는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극심한 다이어트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정상 체중의 60% 이상의 체중 증가가 있을 때는 어른의 경우도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상 체중이 50kg인 사람이 80kg 이상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니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방세포의 수는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극도의 비만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어른의 지방세포도 숫자가 늘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요. 자칫 잘못하면 비만 상태가 심화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른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포를 얼마나 살찌우느냐, 굶기느냐에 따라서 몸무게가 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서 다이어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유아기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에 비만이었던 사람은 평균의 사람보다 지방세포 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있는 분이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가 비만이 되지 않도록 건강한 식단을 챙겨주고 운동 습관을 길러주기를 바랍니다. 이럴 수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의 몸에 들어있는 지방세포의 수는 아무리 굶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방세포는 굶주려서 쪼그라들 수 있어도 절대로 그 전체의 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특정 약을 먹으면 무조건 다이어트 영원히 성공이라고요? 지방세포가 없습니다. 시중의 다양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허상 또한 제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모델로 나오는 연예인들이 금융치료를 받아 체중이 줄어드는 것에 속지 마시기를. 당장 1억을 테니 2개월에 10kg 빼고 그 체중을 1년간 유지하라고 하면 누구인들 안 그러겠습니까? 굳이 비싼 돈 주고 맛도 없는 제품을 안 먹어도 먹는 양보다 열량을 많이 소모하면 그 어느 누구라도 체중은 줄어듭니다. 도달할 수 있는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으로 모두 건강한 체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포와 근육세포에 대한 짧은 상식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아래의 문장들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근육으로 근육을 키우고 운동을 한동안 하지 않으면 근육세포가 지방세포로 바뀐다. 지방과 근육이 몸무게가 부피도 같다. 답은 모두 거짓입니다. 다이어트 하면 지방세포가 굶어 죽는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섬유는 가늘어지고 지방세포의 지방이 차서 마치 근육세포가 지방세포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지방은 같은 무게의 근육보다 훨씬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근육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 동안에 근육이 통통하게 부풀어 오를 수 있지만 금방 부피가 줄어들지요. 가만히 있을 때는 같은 질량의 지방의 부피를 훨씬 많이 차지합니다. 운동을 하면 지방세포의 지방이 사용되어 지방세포의 부피가 줄어듭니다. 반면 근육 운동을 오랜 기간 하면 근육세포의 단백질 성분이 늘어나서 근섬유가 더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다이어트가 쉽겠어요? 지방세포가 줄면서 그 속에 있던 지방이 빠져나갈 뿐입니다. 지방세포의 총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배고파 그러면서 근육, 지방, 콩으로 만든 식품이 남성 호르몬을 줄인다고? 검색창에 보면은 테스토스테론을 죽이는 음식이라고 한번 쳐보면 관련 홈페이지를 우후죽순으로 나옵니다. 쭉 보면은 푸드 검색을 해보면은 이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파 인스티튜트에서 글 하나 게시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이관한 세상에 떠드는 다양한 건강 관련 이야기들의 진위를 따지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소유자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대두가 남성 호르몬을 죽인다는 괴담의 시작. 대두에서 아주 약하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제를 흉내내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이 혹시나 남성 호르몬의 효과를 상쇄시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하나의 실험이 진행되었다. 쥐에서 콩만 먹이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일을 본 것인데, 콩만 먹인 쥐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고 정자의 수치가 줄어들었으며 태어난 새끼의 몸무게도 적어드는 결과가 나왔다. 이 실험은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 첫째, 어떤 동물이든 콩만 먹고 사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힘들 것이다. 또한 이 동물 실험의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동물의 체내에서 대해서 적용과 사람의 체내에서의 대해서 적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결과가 단순화 강화되어 보장되어서 대중의 강범에게 유포되기 시작한다. 콩은 남성성을 죽인다라는 개인의 담의 시작이다. 왜 콩이 정말로 남성 호르몬에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진 대중여공포는 오래 지속되며 대중은 집단적으로 진실이라고 한번 받아들이면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도 구글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자칭 건강 전문가와 남성성 회복 건강식품 회사들이 콩을 남성성을 죽인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콩은 굴, 붉은 고기, 완벽한 대체자라고 한다. 콩은 영양적인 이득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다. 건강에 피해야 할 것은 가공식품을 피하자. 알코올, 민트, 감초, 우리의 치맥, 사랑 참 대단합니다. 치맥은 테스토스테론의 킬러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역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올리는 방법은 뭘까요? 뻔합니다. 제장수를 피하고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먹고 유산소 운동과 중량 운동을 섞어서 하면 됩니다. 그저께 먹은 해물 순두부와 아침에 먹은 나트와 당신의 남성성기 문제를 일으킬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공식을 많이 먹는 중국과 일본은 이미 그 인구가 소멸되고도 남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족과 함께 두 요리 좋은 전라들이 어떤가요? 여성 몸에는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이 더 많다? 다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텐데 여성 호르몬에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보다 많습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의 양이 비슷해지는 때는 배란 일을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을 때뿐이죠. 그런데 여성의 몸은 신비로워서 여체 안에서는 이 두 가지 호르몬에서 변환이 가능합니다. 남성의 몸에는 당연히 남성 호르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보다는 여성 호르몬이 적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또 남성도 여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여성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여성이 아니고 남성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남성이 아닙니다. 남성 안에 여성, 여성 안에 남성이 섞여 있는 셈이지요. 여성이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또 남성이 여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의 여성 호르몬이 남성 여성의 몸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봅시다. 남성은 여성 호르몬은 과도한 지방세포의 형성과 지방 형성을 방해하여서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도와줍니다. 뼈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전립선암의 발병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 호르몬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 당뇨를 막습니다. 또한 뼈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 줍니다. 다음 그림은 각 호르몬이 가장 높은 수치를 100으로 잡고 일생 동안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남성 여성 호르몬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신체에서 남성 호르몬은 역시 40세 정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50세를 기점으로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므로 50세의 신체는 이전의 운동 능력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 남성 호르몬의 변화가 점진적이고 나이가 들어도 남성 호르몬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몸을 가꾸면 죽을 때까지 몸짱 근육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남성에 있는 여성 호르몬은 큰 변화 없이 평생 유지가 됩니다. 내 속에는 다른 남성 호르몬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건강한 일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아도 적어도 문제는 갑상선 호르몬. 자,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심장이 왜 이리 나대는지 모르겠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런 것이 있다. 몸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니까 말입니다. 갑상선에는 갑상선 호르몬 T4와 3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구절을 잘 보면 한 개의 개수가 왼쪽은 4개, 한쪽에는 3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I가 바로 요오도인데 T4 분자는 요오도 원자를 4개 가지고 있고 T3는 요오도 원자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T4는 갑상선 호르몬이긴 하지만 비활성화된 상태, 몸에서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 몸속에서 요오도 원자 하나를 잃으면 T3가 되는데 이 T3가 바로 활성화된 갑상선 호르몬으로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T3가 너무 많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증상이 나타나고 T3가 너무 적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해마라고 부르는 뇌의 구조 바로 아래에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상하부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는 분자가 방출되면 이 분자는 시상하부에 매달려 있는 콩만한 뇌하 수체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내어놓게 합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우리의 갑상선을 자극하여 T4, T3를 만들도록 하고 있죠. 자, 치료 부분 하는 만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갑상선에 암이 생겨서 항진증이 생긴 것이면 당연히 방사선 질환을 절제할 것입니다. 절제술 이후에는 갑상선 자체가 없으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달고 사는 것이 될 것이므로 합성 갑상선 호르몬을 매일 복용합니다. 암이 아닌 경우는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는 약물, 예를 들면 메티메졸, 마졸 같은 약을 사용합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몇 년 이내로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병증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치료가 더디더라도 언제든지 재발할지 모르니 갑상선 질환은 참 짜증나는 질환입니다. 잠이 잘 안 오는 당신에게